로봇 기술에서도 쓰고요. 앞으로 이게 자동차에 변속기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화목나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연료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거나 파워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힘있게 막 치고 나가거나 이렇게 힘을 결정한다는 연료 또는 그 자세를 제어하는데 뭐 비행체다 그러면 로봇이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틀린 힘을 준다든지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전기 방식이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고 연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쓴다 그랬죠. 로봇 같은 데는 이런 배터리가 수없이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을 담당하는 배터리가 다 틀리게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뽑았을지 가령 배터리 하나당 200을 공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10개를 공급한다든지 10개를 전선을 다 연결을 전체 모든 배터리는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언오프 구조를 갖고 있고 한 개에서 갖다 쓸 때 두 개에서 10개에서 갖다 틀리죠. 전기양이. 그렇게 해서 전기양을 가지고 파워를 결정하는 이 기술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이런 그 2차 전지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수만 개 또 몇천 개 연결해갖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그 파워, 그러니까 일종의 파워선하고 신경선, 통신선이 틀리게 있는 거죠.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몇 개를 쓸지 그것을 결정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쓴다. 이걸로 이제 가정용 110이나 220도 공급할 수 있다. 이건 앞으로 MLCC 기술뿐만 로봇에서도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이 현대기아차도 어디든 하지 마세요. 삼성에. 이거는 전기양을 통제하는 게 조명도 마찬가지다. 조명도 이렇게 전기양을 가지고 강중량을 이렇게 밝기를 이렇게 조절하거나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는 이제 속도를 그렇게 결정하는 석유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냐에 따라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좌우의 조향을 만드는 비행체 프로펠러는 왼쪽에 적게 주고 연료를 오른쪽에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달리면 이렇게 가면 오른쪽으로 힘을 써. 오른쪽에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무거운 물건이라 합시다. 내가 지금 무거운 물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힘을 갖다 해줘.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왼쪽에다 많이 힘을 주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무게와 힘을 측정해서 그만큼의 전기적 에너지,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생체 에너지겠죠. 전기적 에너지나 어떤 연료 양을 틀리게 해서 준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거나 조향하는 이제 모터를 네 군데 둬가지고 조향하는 기술에 쓴다고 그랬는데 YTN의 어떤 중소기업자가 하시든 이거를 제 방식이 모터를 네 군데 두는 바깥에서 각각 틀리게 전기적인 힘을 주는 부분. 그래서 어떤 지금 석유 방식의 내연기관차도 이렇게 연료양을 가지고 규전에 변속기를 없애버리면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장이 많이 나고 부품값이 세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구조가 단순해져요. 구조가 단순해 고장 날 일도 없고 되게 싸지죠. 자동차가 획기적인 기술이죠.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났습니다. 이걸 연료양을 적게 줬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이 더 많이 돌아갑니까? 이런 거는 연료양을 물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연료양을 적게 주면 적게 자동차 회전축에 많이 주면 많이 돌아간다는 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난 거. 획기적인 아이디어 기술도 지금까지 변속기로 다 썼는데 이걸로 이렇게 연료양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게 지금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거나 좌우에 이렇게 어떤 조향을 하거나 수평을 제어하거나 비행체가 이렇게 왼쪽 수평을 이렇게 제어하는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그것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느냐. 로봇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자기 몸체를 인식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1cm나 0.3cm, 0.1cm, 자, 이렇게, 그것을 자세를 이렇게, 위치에다가 필요한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행체 이제 자세, 오른쪽이다, 그러면 로봇이나 이렇게 비행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쪽에 더 전기를 많이 좀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죠. 왼쪽에만 이걸 때는 무게를 들 때도 무게가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었으면 오른쪽에다 더 힘을 많이 줘. 그러니까 무게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무게를 인식하고 그 힘을 인식해서 그만큼의 힘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적절한 배분 방식이 어느 위치에 이렇게 딱 힘을 주느냐. 내가 여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에다 힘을 준다. 그럼 이상하잖아. 이 위치, 이것을 들고 있는 해당되는 부품에 해당되는 이렇게 곳에 이렇게 위치에 이렇게
힘을 줘야지 이거를 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힘을 거기다 정기적인 힘이 됐든 연료를 틀리게 준다라는 거죠. 이 기술이 들어갔다. 서울과학기술대 YTN의 이승재 교수팀이 이걸 하셨다. 변속기 없는 세상.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기아차가 제 페이스북에 국정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이렇게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한국은행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지자체들이 정부의 기관이 엄청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후에 이제 YTN의 제기술이 그냥 왕창 나옵니다.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의 창을 덧붙여서 보석상 이렇게 털으니까 깨니까 그럼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면 될 거 아니냐. 한 겹이든 두 겹이든 세 겹이든 덧붙여라. 그러면 이제 단열도 되고 그래서 모든 아파트 창문이나 기존의 창문들 기준은 유리창은 침입하기가 쉽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플라스틱 창으로 덧붙이자. 자동차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자동차 창문도 유리잖아요. 깨갖고 털어가잖아요. 외국에서 뉴스 보면 그래서 그럼 그것도 플라스틱 창을 덧붙여갖고 안 깨지게 하자. 그 얘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YTN 사이언스에서 보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 이제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시의 비상벨 시스템도 제가 우리가 너무 안전하지 않으니까 택시 같은데 블랙박스 같은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택시 회사 같은데도 이렇게 어떤 영상으로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장치를 통해서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차 안의 상황을 인식하고 강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택시 회사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음성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 택시가 그게 녹화가 돼갖고 이렇게 자동으로 112에 신고가 되는 이런 거 말씀. 일반 자동차에도 이거 들 수 있는 거죠. 블랙박스나 이게 어떤 보안 회사가 이게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다면 가입하면 되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에 이런 그 비상벨 시스템을 놔가지고 112를 딱 자동으로 음성 명령이든지 어떤 동작 인식이든지 말로 못할 때가 있고 못 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신호를 딱 주면은 스마트폰에 자동 112로 해갖고 그거 상황이 지금 녹화된 데 갖고 그래서 이렇게 위치 표시도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제가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3cm, 0.1cm 뭐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에 따라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전 세계 이제 맵지도를 만든다. 이를 따라서 위치 인식을 한다는 거죠. 택시 회사 또는 부모와 자식 이런 게 해가지고 어떤 손목에 차거나 스마트폰에다가 좌표와 숫자 방식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로봇과 로봇 이런 것이 되겠죠.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GPS 유도를 받지 않고도 그래서 이번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도 이거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신 구조를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썼을 거라고 이 방식은 송수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존의 워키토키를 가지고 이걸 쓰면은 워키토키 방식이야 스마트폰을 하면 이걸 기존의 워키토키 3km, 5km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기는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비밀 통신도 되고 공 같은 데 쓰면은 드론 조종이나 뭐 이런 할 때 자기는 이제 통신망을 또 만들 거 아니야. 하나 같은 데서 LIG에서 이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면 송수신 거리가 뭐니까 군에서는 짱이죠. 그래서 워키토키 방식 기존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워키토키나 스마트폰 자체에다가 증폭기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쓰거나 와이파이처럼 공유기를 둬가지고 여러 사람의 사용자가 이걸 가지고 이 워키토키나 어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유해서 이렇게 같이 신호를 처리하고 나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와이파이 같은 데서도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을 둬가지고 기존의 와이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송수신 거리가 늘 거 아니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어떤 인터넷 어떤 그 망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가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무선 TV도 차량에 싣고 나오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이동통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감도만 좋으면 와이파이 아니더라도 통신 장비에 이게 그 워키토키 방식으로 자체 이제 통신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인터넷망 회사다 그러면 아파트에 이제 그 유선으로 다 깔지 않아도 무선으로 신호만 뚜렷하면 되잖아요. 무선 원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선도 제공하고 무선도 제공하고 유선 신호가 문제가 있으면 무선으로 하고 무선 신호가 문제가 있으면 유선으로 하고 이렇게 둘 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금이 각각 다르게 싸게 책정이 돼야 되겠죠. 무선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인터넷망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거 획기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와이파이 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통신 장비, 자기네들 신호를 처리하는 통신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망이 자기 망 깔아놓은데 거기서 이제 어깨도끼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데서도 일단 스마트폰이 됐든 다른 데스크탑이 됐든 멀리 있어도 이 와이파이에게 뭐 데스크탑에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직접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을 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 파행이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든지 라디오 전파는 AM, FM 라디오 파행이 틀리더라도 각각 다 수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송신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송수신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통신 방법으로 생각하거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파행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20개 들 수도 있고 스마트폰 자체나 또 어깨도끼 자켓 뭐 스마트폰을 10개를 안에 둘 수 있고 그 신호를 송수신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뭐 TV 리모컨이다. 그러면 이제 TV 리모컨 아니 조명 리모컨 이런 리모컨 막 로봇 리모컨 이런 것도 그것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조작한다.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로 기능을 조작. 이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죠.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TV 리모컨 앞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데스크탑도 이렇게 멀리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끄거나 키거나 몇 가지 정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나마이터 같은 것도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상용화되는 것도 지금 전자신간 방식에서 이렇게 리모컨 방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차례차례 폭파시키는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죽업체, 폭죽 터트리는 데서도 이렇게 리모컨 무선 방식으로 터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군에서 어떤 폭탄을 터트릴 때도 기존의 어떤 뭐 자주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이렇게 탱크포가 됐든 한포가 됐든 어디 있다가 한꺼번에 쏘고 나중에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거나 타이머를 둬가지고 동시간대에 터뜨리면 위력이 한꺼번에 폭발하니까 크죠.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슈류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 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모든 폭탄 종류에 상관없이 박격포도 일단 터뜨렸다 끝까지 가고 땅에 떨어지든 말든 이제 타이머 방식으로 동시에 터지는 것 또는 전파 방식으로 동시에 터지는 것이 가능. 그럼 위력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크잖아요. 이 방식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로봇 같은데 비행체가 자동 항법 장치로 움직이게 되고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해가지고 5군데, 10군데 이렇게 좌표를 입력하면 지금의 스틱 방식에서 드론이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촬영을 하거나 적군하고는 이렇게 CCTV 인식 방법을 해가지고 사람과 차량 같은 거 인식해서 일련 번호를 딱 매기고 그들아 추적 동선, 그러니까 동선을 갖다가 기록해 놓는다 그랬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동선을 기록해 놓는다. 그래서 특정 어떤 적이든 아군이든 식별하고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 놓으면 그걸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거나 암살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적에서 살상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대요. 뭐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죠. 물건은 인식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공공 CCTV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식하고 해당되는 제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의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지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동해가지고 얘가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로 인식해서 카메라 구조는 다 되는 거예요. CCTV만 모든 카메라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 가로 세로 높이로 몇 명이 있는지 그 사람의 눈, 코, 이게 입이 몇 센치인지 이렇게 이런 걸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로. 그래서 전국에 어떤 수백만 대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CCTV가 있다면 그 사람이나 차량을 금방 찾아냅니다. 이해가 가시죠? 군에서 이거 쓰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을 위성에서 연동해 갖고 그 사람을 찾아낸다든지 위성에서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해당되는 사람을 추적할 때 차량이나 추적할 때 일련 번호를 매겨서 추적 경로를 파악하고 위성이나 군사무기 전투기 같은 데서 상대방의 미사일의 예측 경로 몇 분 도달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지 상대방의 전투기나 차량이 예측해서 성공률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이룬다는 거죠. 저격 소총 같은 것도 이렇게 외부에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개를 작동해서 영상을 보면서 해당되는 어떤 저격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움직일지 이쪽으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당되는 맵 프로테이지가 딱 표시되고 그에 따라 동시에 그 각도를 다 쏴버리면 암살이라든지 아니면 전쟁할 때 매우 능하겠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어요.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이렇게 각 물건을 어떤 가로 세로 높이로 인식을 하고 그 물건의 종류를 또는 그거 문자로 인식할 수도 있겠죠. 요즘 그래서 거기다가 가격을 인식해서 제 계산대로 가져오면 자동 계산이 되고 카드 얼마 현금 얼마 그걸 주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현재 금고에 얼마 있는지 5만 원권에 얼마 이렇게 있는지 다 수표 얼마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통보하고 미스 남은 것도 경보 올리고 통보합니다. 매장에 아침에 이렇게 어떤 직원이 이렇게 재고를 입력을 해요. 그다음 매장에 이렇게 얼마 있고 그래야지 이제 재고 파악을 할 거니까 입력을 하면 이제 해당되는 CCTV가 이것을 그 물건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니까 계산대로 안 가지고 엉뚱하게 자기 주머니에 가서 엉뚱한 데 다른 데로 빼더라 그러면 이렇게 경보 올리고 경찰한테도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재고 파악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RFID라는 장치가 없이 물건의 어떤 재고도 파악하고 도둑 맞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이 방식을 이제 편의점 배움마스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또 결제 방식에 있어서 제가 또 은행 계좌 또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쇼핑몰을 갖고 있는 이런 데서 계좌를 인식해 갖고 거기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유비의 결제 대행했죠. 이번 팀원과 UMF처럼 하지 않고 그 자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유비에서 자기 자금으로 대신 결제를 해주고 전화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또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옥션 같은 데나 이렇게 쇼핑몰에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쇼핑몰 아니면 유튜브 쇼핑몰 또는 이렇게 애플 쇼핑몰 이런 쇼핑몰에 있으면은 아마존 쇼핑몰, 아마존, 월마트 이런 쇼핑몰이 있다, 알리바바 있다 그러면 그 계좌에 해당되는 것을 계좌로 인식을 해주고 이것을 내가 어디서 결제를 해주더라도 결제 대행회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차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마존이다, 월마트다, 전 세계 매장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결제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로 나한테 물어요. 스마트폰으로 따고 와가지고 문자로 yes, no 그러면 내가 yes 하면 거기서 이렇게 차감이 되는 거예요. 결제 대행회사가 자기네 돈으로 먼저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차감하고 수수료 떼어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전 세계 어디나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환전 그 나라 달러라든지 이렇게 외국환으로 환전하지 않더라도 국내 계좌를 갖고 있으면 국내 이렇게 뭐 제가 그 아마존이다, 월마트다 또는 알리바바 쿠팡이다 계좌를 갖고 있으면 전 세계 매장 어디서나 다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 매장끼리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협력해 갖고 100군데, 1000군데 업체가 이거 다 우리가 동일하게 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아예 그냥 거기다가 그 통화를 이렇게 키보드로 이제 통화를 만들어 주는 거죠. 계좌에 얼마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자기네들 어떤 캐시를 자체적으로 돈을 찍지 않고 키보드상으로 만들어 빌려주기도 하고 그럼 이거 어딜 가든지 우리가 이걸 받아주겠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통화가 돼버리는 거죠. 어딜 가든지 환전하지 않고 다른 외국환으로 바꾸지 않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월마트, 애플,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 쿠팡 어디든지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삼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상 은행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제를 이제 전화로 은행 계좌를 해가지고 내가 멀리 있어도 같은 어플을 깔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시간 계좌로서 그 사람에게 이체가 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지금은 그 온라인에서 그 앱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어. 그거는 비밀번호 거기서 이제 이렇게 데스크탑 같은데 결제를 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또는 어떤 그 스마트폰에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가까이 대야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화로 이렇게 결제를 묻는다는 거죠. 그 점에서 틀립니다. 또 자체 카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쇼핑몰에서 자체 카드를 발생을 시켜갖고 그것을 전 세계 어디 가나 자기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통용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불을 해야 되겠죠. 지불했는데 그 자기네 계좌를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원화로 기록돼 있을지라도 달러로 이렇게 환전해서 결제를 대행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를 받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안 받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로 받든지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당일의 통화 환율을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한국 계좌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럼 전 환전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주면 네 $1,000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발행해야 되지만 자기네 쇼핑몰 안에서 다다다닥 쳐가지고 캐시로 키보드로 이렇게 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빌려줍니다. 1,000만 원. 한국 계좌로 신용도가 좋아야 되겠죠. 카드가 일종의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카드로 내서 얼마 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캐시로 은행은 이제 자기네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주는 거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쇼핑몰, 아마존, 월마트, 애플, 삼성이다 쇼핑몰을 갖고 있는 데서는 자기네 키보드로 캐시를 형성해서 빌려줍니다. 상품권 발행과 뭐가 틀릴까요? 틀린 건 없죠. 상품권 발행도 일종의 그런 거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하는 거 마찬가지. 키보드를 형성해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 카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다는 그 카드 우리가 아마존에서 받아주겠다, 월마트에 받아주겠다, 협력업자가 100군데 1000군데가 되면 그것도 역시 전 세계 이제 전 세계 통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키보드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이제 법적으로 약간 제재가 들어갈긴 할 것 같아요. 견제가.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기술을 언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것은 그 비행체가 됐든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로봇이 됐든 배가 됐든 앞으로 자율주행에 이렇게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자율주행 가능하고요. 진공청소기가 됐다. 방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1cm나 0.3cm 뭐 이렇게 자유롭게 결정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을 인식하고 좌표를 딱딱 찍어주면 두 군데 막 거기만 딱 청소하고 진공청소 원형 로봇이 다시 돌아옵니다. 로봇도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로봇 같은 데도 차량 같은 거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이렇게 건물 뚫고 갈 수는 있지만 직접 빠르죠. 그러나 건물 부딪힐 수 없다. 가로수 부딪힐 수 없다. 사람 부딪힐 수 없다. 사람도 종류별로 대응 방식을 틀리게 이렇게 해서 일단 뭐 노인이다 그러면 좀 더 뭐 노인이 어린아이다 예측치 못하는 사람은 좀 더 오래 좀 먼저 멈춰준대 오랫동안 기다려준 이런 기술 구조가 사람을 치지 않도록 좌표 숫자 방식으로 어떤 공장에서 마그네틱 선을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것이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구분해서 마그네틱 선 없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뭐 야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장애물이 다 바위 같은 데 거기에 부딪힐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카메라를 인식하겠죠. 인식해서 부딪힐 수 없는 거에서 이렇게 좌우 위에서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비행체 같은 데서 이렇게 미사일이 돌아온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부딪혀서는 안 되는 거 되게 피하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도 로봇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좌표 숫자 방식으로 회피 기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쏘는 그것도 같이 경험하면 이것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면 정확해진다는 거죠. 공수에 묻은 무기 체계가 군에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으로 이게 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로봇도 그렇고.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절벽 같은 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혀 이렇게 도로에 지도에 안 나와 있다.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은 다 나오게.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제가 카메라로 인식해서 이건 절벽이니까 그쪽으로 못 가. 이동하지 못하는 거 이동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동 가능한 것과 이동 가능하지 않은 것.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5군데 배달을 해. 사전 좌표를 배달을 딱 찍어주면 지가 5군데 딱 배달하고 다시 모기지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벽을 뚫지 않고 이동 못 가능하지 않으니까 마그네틱스는 없어도 벽을 뚫지 않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어디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 가능한 곳 눌러서 전파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도 누르죠. 눌러가지고 전파 방식으로 서로 송수신 구조가 돼야 되겠죠. 어깨도끼처럼 그래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작동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멀리서도 약간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 장난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해킹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 방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달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택배 배달 로봇이다 그러면 5군데 10군데를 갖다 이렇게 딱 배달하고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이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가능 모기지로 돌아오는 거죠.
뭐 진공 청소기 두 군데 청소하고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비행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공장에서 조립 로봇이다 그러면 조립 로봇이 이것도 수리하고 저것도 수리하고 저것도 수리하고 이것도 이제 해당되는 그 제품이 있을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이거 이 위치를 수리하고 저 위치를 수리하고 이것도 잡혀서 방식으로 자동 이렇게 조립 로봇 자동 고장 수리 로봇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로봇이 여러 가지를 수행한다는 거죠. 인간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나와서 수리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폐아 수자 방식으로 수리를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이렇게 캠페인성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합하시기 좀 합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 누가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캠페인성이니까요. 하도 많이 써요. 아니 이게 누전 차단기를 잘다 이게 콘센트 했더니 이거를 여기다 다셨더라고. 부식한 사람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출력 선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달면 되는 것을 여기다 달았더라고요. 고장이 잦을 것으로 불날 뻔해서 두 개 다 교체를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서 교체를 했거든요. 이걸 뜯어봤더니 아니 글쎄 이 얇은 거를 그대로 그냥 꽂아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금속인데 여기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카패시터 축전기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콘덴서가 될 수 있는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두터운 것이 이제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절연 구조를 갖출 수도 있고요. 이 기술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전기로 캐패시터로 사용하시는 인식을 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거를 내가 5개 교체했거든요.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한 2개밖에 못 쓸 것 같아요. 안정력 불나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것도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지지직거려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이게 얇은 전선이다.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거나 원가가 많이 들면 두꺼운 구리줄을 꽂거나 울퉁불퉁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전기를 축적하고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게 이제 자체가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뭐 전기 천장에 분기선이 있다. 그럼 분기를 하잖아요. 전기선을 작업할 때. 그럼 거기다가도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기선 까가지고 딱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게 되도록 거기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기 여러 개를 분기할수록 전기 축적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금속으로 전기를 축적해서 배분하는 축전기 이런 금속 축전기 금속 카패시터를 달아야 돼요.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전기 배분 천정이라든지 전기 배분하는 곳에서 이거는 이제 가정용 이렇게 플러그 꽂아서 하지만 거기는 전기 배분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죠. 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꽂기만 하면 조명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꽂기만 하면 이렇게 분기하는 이런 거 만드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분기해서 전기를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전기를 갈라서 분기하는 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두껍게 여기다 놓으신 분들 이거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두껍게 만들어야 돼. 이거 이제 제 기술을 침해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두껍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물 돌아가지 않게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하는 콘센트.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또 여기다 놓으실래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